안녕하십니까. 경제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제가 한동안 방송을 못 드렸는데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경제가 위기로 가는 원인을 또는 우리가 큰 전환에 처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점점 글로벌화하고 특히 개도국 쪽으로 인도나 중국 같은 인구 대국의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비중이 커지면서 선진국들이 어려워진다는 원인을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인구 변화에 큰 변화가 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이 변화가 일본하기 상당히 어려운 세월을 만들어 왔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가면 피할 수가 없고 중국은 더 힘들어진다. 또 그것 때문에 인구 변화의 급속한 변화와 가족 구성의 변화가 청년은 청년대로 그리고 노인들은 노인대로 자살을 많이 하고 어려워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경제를 얘기를 할 때 이런 가족 구성과 인구 구성의 변화를 띄워놓고는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모든 선진국에서 혁신을 통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대도시에 상당히 몰려서 산다. 이 대도시에 몰려서 사는 것은 교통, 환경, 특히 집값의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기술에 의한 거대한 큰 변화들이 많은 산업을 새로 파괴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사고나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또는 기술의 잦은 기술, 혁신적인 기술들의 쏟아짐이 세계 경제가 빨리 움직이게 하는데 큰 중요한 원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의 이제 근본적 원인 네 번째, 오늘 기술의 대변환인데요. 보여드린 그래프는 전에도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뉴욕의 5번가의 1900년, 왼쪽 그게 1900년이고 오른쪽이 1913년에 그 피프스 애비뉴를 찍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다 마차고 자동차가 한 대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13년 후인데 다 포드 자동차가 만든 모델 T를 타고 다닌다. 아마 자동차가 없다면 지금 세계 경제의 GDP는 얼마나 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없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한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혁신이 가능했던 것은 1908년 10월 1일 날 포드 자동차가 남들이 3,200불에 팔던 자동차를 600불 수준에 내놓으면서 거의 5분의 1 가격, 6분의 1 가격에 내놓으면서 중산층이 마찰을 벌였기 때문에 일어난 큰 변화다. 이거는 1900년에 일어난 그 변화가 이후에 지금 100년 후에 세상에 자동차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고 그거로부터 어마어마한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경제 활동의 속도가 옛날보다 10배 이상 빨라질 수 있는 것들이 다 자동차가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세계 경제는 어마어마한 경제의 그 구조 변화를 겪을 때마다 세계 성장이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잡을 때 경제 성장이 잠시 정체를 하게 된다. 그래서 8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중반까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까지 그 케인지안주의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성장이 정체됐을 때 신자유주의가 오면서 그 후에 경장이 됐고 다시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까지 소위 닷컴 시대 때 IT 기반의 신경제가 오면서 세계 경제가 오프라인에 있던 거대한 기업들이 망하고 새로운 닷컴들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사이에 경장이 정체됐고 그 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가 2010년서부터 지금 거의 10년째 세계 총 GDP는 잘 성장하지 않는 그런 전환기에 있고 이 지금 한 2014년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기술에 의한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 케인지안 이론 때는 정치 사회적인 제도의 변화였지만 닷컴에 의한 2000년의 변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과 스마트폰에 의한 변화는 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변화다 하는 거고요.
그 전 세계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총 제조업의 총 수출액을 보시면 2010년 한 10년서부터 성장이 멈춰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9년에도 세계 수출액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그 금액으로 증가율을 보면 70년대는 우리나라인데요. 상당히 크게 증가하다가 계속 성장률이 멈추는 한국의 지금 수출이 2010년서부터 액수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도 가는, 금년에는 또 그게 훨씬 커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출하 금액이 늘지 않고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1960년 경제 개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IMF 요한 얘기가 어떤 1997년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만 98년부터 다시 플러스로 쭉 증가를 해서 1년 만에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벌써 2016년 이때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성장이 멈춰 있거나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세계가 큰 구조 변화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사업의 글로벌화와 거대한 인구 대국들의 부상, 두 번째는 고령화와 저출산 또는 가족 구성의 변화, 세 번째가 대도시화, 오늘 네 번째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계에서 기업 가치가 제일 높은 기업 5개를 뽑으면 1등이 애플이고, 그 다음이 엑슨모바일하고 정유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워린 버펫의 버크셔 해더웨이라고 하는 투자은행 금융회사죠.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의 석유회사, 그 다음이 월맛, 유통회사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보면 탑5가 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텐센트로 전부 IT 회사고요. 금년 초에 10개를 꽂아 보면 보시다시피 1위부터 탑 8개가 이제 미국 기업이고 2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 IT 기업이 아닌 것은 5위의 워린 버펫의 버크셔 해더웨이, 그 다음에 9위에 JP 모간 체이스 은행, 금융회사죠. 2개 다 금융회사고, 10번에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제가 회사입니다. 생활화학 회사죠. 그래서 10개 중에 7개가 IT 회사고요. IT 회사 중에서도 보시면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애플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산품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애플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수출 규모도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2010년부터 정체하고 떨어진 것처럼 세계 수출 규모도 정체가 되고 있고 증가율도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위치, 제조업으로서의 위치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 순위를 보면 2005년만 해도 세계 12위, 2008년에도 세계 12위였습니다. 그런 것이 2009년에 9위, 2010년서부터 7위로 올라갔다가 2014년까지 유지하고 있고, 2015년서부터 18년까지 세계 6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특이한 거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수출 금액이 더 큰 중개 무역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어떤가를 보면요, 전 세계 GDP 중에 그 나라의 GDP 비율이 어떻게 되냐 보면 이게 제일 이제 크게 증가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상당히 높게 증가하죠. 이스라엘도 전 세계 GDP 중에 이스라엘의 GDP가 비중이 늘어났던 얘기는 전 세계 평균 GDP 느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별게 없죠. 그래서 제조업이 별게 없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금융, 의료 이런 서비스업 말고 이 무엇이 성장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가를 봤더니 기타 서비스업의 매출 비중,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의 비중이. 이제 기타 서비스업이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요. 반면에 독일이 전 세계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90년대 최고로 갔다가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 경제하고 일본 경제는 세계 성장에 비해서 성장이 상당히 더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여드렸던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비해서 독일은 제조업 쪽의 위치가 앞에서 보시면은 1등이 중국이고 미국이 2등이고 3등이 독일이고 4등이 일본이잖아요. 제조업 수출액에서 보면. 그리고 경쟁력,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면 항상 독일이 1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이 3, 4위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조업이 잘 나가는데 왜 비중이 줄까? 그리고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세계 경제에 비중이 줄까 보면 이 나라들은 역시 아까 싱가포르하고 이스라엘하고 달리 기타 서비스 비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GDP가 세계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보시면 저 97년에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2년에 금융위기를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한국 경제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한국이 수출이 주도해서 쭉 올라갔는데 2015년서부터 전 세계에서의 한국의 수출 점유 비중이 줄고 정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고요. 상품 수출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도 보면 늘기는커녕 점점 줄고 있어서 한국이 서비스에 약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달리 일본처럼 우리도 기타 서비스 비중이 늘지 못하고 최근에는 주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는 KDI의 김주훈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타 서비스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이런 것 쭉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서비스업은 내수고 제조업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서비스업의 글로벌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알짜 빌딩들을 해외에 막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청계천 옆에 있는 파이낸스 센터고 강남 파이낸스 센터가 있죠. 이거를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테마스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극복을 하니까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투자 이익이 냈죠. 그런데 그 계약할 때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 중개를 자영업을 하는 개인 중개업 외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못하게 했으니까 이 외국하고의 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큰 회사도 없고 그런 걸 해본 변호사도 없으니까 이런 계약을 하고 변호사하고 하는 것들이 다 미국의 서비스업이 들어와서 외국계 부동산 업자하고 변호사들이 하면서 그 수수료의 수백억을 다 그런 미국 기업이 차지해 간 거죠. 요새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전쟁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진국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하지만 그 많이 하는 수출에 쓰는 수많은 특허 때문에 매년 상당히 많은 몇십조 이런 돈들이 해외에 그 기술료로 나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기타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현상은 더 커졌죠. 만약에 우버를 허용하면 우리가 택시를 타면 택시 타는 비용의 15% 20%가 바로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은 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 수출을 한 게 되죠.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요새 할 수 없이 구글이나 특히 유튜브에 광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실 때 요새 유튜브 채널의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게 구글이 벌은, 그러니까 유튜브가 벌은 광고료를 컨텐츠 제작자들한테 일부 나눠주는 현상이죠. 그래서 국내 광고는 옛날에 수출하는 게 아니었는데 구글이라고 하는 유튜버 채널 때문에 광고의 서비스업의 수출이 한국으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서치 엔진, 이비즈니스 플랫폼, SNS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것들이 다 해외에서 제품을 팔지 않고도 돈을 벌어오는 플랫폼들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여러분한테 들으면 이 디지털 경제가 얼마나 세상을 바꾸고 있고 똑같은 제조업도 같은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의 속성을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여드리는 그림은 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을
스마트폰의 디자인 특허 분쟁을 했을 때 화면입니다. 그 아이폰의 3가지 디자인 특허를 삼성이 베꼈다고 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거 하고 아이콘들을 격자로 첫 화면에 배열한 거 하고 밀어서 잠금 해제, 이 3가지를 애플이 특허를 낸 겁니다. 삼성의 변호사들이 미국 법정에 제시했던 것이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삼성 F700이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입니다. 저 MP3 플레이어는 아이폰보다 7개월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모서리 둥글게 깎아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아이콘들이 똑같이 격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밀어서 잠금 해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허라고 수십 조를 내놓으라고 그러냐.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샘표 깻잎 통조림 모양이 아이폰하고 모습이 같았다, 뭐 이런 조롱하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를 한번 왜 삼성은 이때 당했냐면 기술 특허는 냈지 디자인 특허를 특허라고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이 먼저 특허를 낸 거죠. 그런데 보여드리는 것은 2016년에 왼쪽은 스마트폰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단연 1등으로 한 25%가 되고요. 애플은 18%고 주 많은 중국, 일본, 한국의 회사들이 뭐 2, 3%에서 5%, 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른쪽입니다. 그게 이익 점유율입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익의 91%를 애플이 가져가고 삼성이 14% 가져가고 나머지 회사는 다 해서 마이너스 5%. 지금도 삼성하고 애플이 전체 이익의 한 92, 3%를 가져가고 마켓 셰어는 두 회사 합쳐봐야 이제 한 40%인데 나머지 60%를 나눠 갖는 회사들은 전체 이익의 5% 정도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익이 1등, 2등한테 다 쏠리냐. 우리가 멀쩡한 스마트폰을 1년 또는 2년마다 새로 사는 이유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것보다 새 것이 더 좋다는 욕망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새 거로 바꾸는 이유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꾼다면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를 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갈수록 이 제일 좋은 거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명품 반열에 들어간 것이고 그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품이라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기능 중심의 상품에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품으로 이전한다. 소득이 높아가면. 그래서 펑셔널 굿에서 포지셔널 굿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옛날의 폰처럼 한번 디자인해가지고 5년, 6년, 10년 쓰던 집 전화기는 달리 매년 새로운 성능에, 새로운 기능에, 새로 더 얇고 예쁘고 선명한 화면으로 계속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우리한테 재구매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는 상품이 높은 가격을 받고 나머지는 저가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거. 애플은 그래서 그 고가품의 하이엔드 마켓만 보고 있는 거고 삼성은 전체를 다 보고 있는데 하이엔드 마켓에서도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그 하이엔드 마켓, 소위 위치제를 팔고 있는데 끼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모든 상품은 그렇게 오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오면 사람들은 옷도 새로 사고 신발도 새로 사지 옛날처럼 꿰매 있거나 떨어진 거를 고쳐서 쓰고 이러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거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업이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1등 기업이 이익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에 다른 기업은 적다. 그래서 제임스 벤슨이라고 하는 보스턴 대학의 경제학자가 본 그래프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2001년부터 2009년 약 10년간 미국의 산업별로 제조업화가 서비스에서 1등 기업의 수익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1인당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하고 나머지 기업하고를 보면 1등 기업은 올라가는데 나머지 기업은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번 스마트폰을 더 디자인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수익 많이 나는 기업, 우리나라에 가면 삼성전자가 경쟁회사보다 월급은 비슷하게 줄지 몰라도 연말에 이익
공여, 프로핏 쉐어링 때문에 몇 천만 원을 더 주고 이러기 때문에 글로 좋은 인재가 모이는 거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좋은 엔지니어들은 다 구글에 취업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급여도 더 주고 또 거기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으니까 자기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우수 인재, 지금은 설비로 경쟁하거나 자본으로 경쟁하지 않고 우수한 인재가 있는 데서 경쟁을 한다. LG전자가 자본이 없고 설비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스마트폰에서 조 단위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인재 중심 경영, 이게 창의성 중심 경제로 가는 것이 부유해지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그러면서 그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매년 새로운 기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런 디자인 중심 경제로 이동하는 것에 기술의 큰 변화가,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기업 간의 급여 격차가 확대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꾸 우리 좌파들은 사장님 많이 가져가고 직원은 조금 가져간다는 거 아주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하지만 지금은 between firms, 그러니까 기업 간 어느 기업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급여 격차가 확 나간다. 그것이 개인 격차 확대가 되는 이유고, 그 기업의 급여 격차가 많이 나는 거는 그 1등 기업이 이익을 거의 독과점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그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소비자가 그 1등 기업의 상품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